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은 KBS 뉴스 특보 관계로 세무정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전하기 힘든 연말입니다. 어제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로 탑승자 1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해 나갈 예정인데요. 현재로선 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이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정비 소홀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기체 결함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주항공이 무리하게 여객기를 운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 수습 상황과 이번 참사가 남긴 과제, 오늘의 뉴스와 경제 포커스 그리고 하프타임 뉴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담장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수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어제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서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입니다. 승객이 175명, 승무원 6명 해서 총 181명인데 초기 구조자 2명 빼고 결국에 기적은 발생하지 못했고 사망자가 1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은 잠정적으로 141명까지 신원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유해는 경납고 등에 임시 안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신 인도 준비가 끝났을 때 가족들에게 추가 연락을 드릴 거라고 국토부가 설명을 했고요. 유가족 들에게 인도될 때까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 설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활주로 현장에서도 유류품 수습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위해서 현장은 당분간 보존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신원 확인 절차에 어려움을 또 겪고 있어요. 159명에 대해서는 지문을 채취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희생자들은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가족 DNA 등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려졌고 또 거만하는 의사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신원 확인한 뒤에도 법적인 절차들을 거쳐야 돼서 장례 절차에도 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고요. 이번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993년에 아시아나 항공기 해남 추락 사고 그 당시 56명이 숨졌고요. 이건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많은 피해였고 인원 규모로만 보면 외국에서 이제 국내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던 건 1983년에 대한항공 보잉 747이 소련 전투기에 피격됐던 사건, 당시 269명이 사망했고요. 1997년에는 대한항공 B747-300이 괌에서 추락해서 225명이 희생됐던 사고가 두 번째로 꼽힙니다. 네, 이번 참사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2명의 승무원은 서울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죠. 네, 이대서울병원 병원장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중에 한 명 남성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고 해요. 그렇지만 트라우마를 고려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고 그런 걸 또 기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환자는 이제 깨워보니 구조돼 있더라 이렇게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경추를 고정해둔 상태라서 목을 움직이지 못하고 눈동자로 시선을 맞추면서 적절하게 대답을 하는 정도라고 하고요. 골절이 5군데인데 전신마비 후유증 가능성이 있어서 집중 관리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여객기 착륙 사고 당시의 상황이 일부 공개됐는데요. 무안공항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보를 보내자마자 기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네, 국토부 브리핑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전 8시 54분에 공항 관제탑이 착륙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착륙 위에서 활주로에 접근을 하는데 그 시각에 관제탑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거죠.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을 수 있다. 조류 충돌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이후에 기장이 기체에 이상을 포착하고 약 2분 뒤에 메이데이를 선언합니다. 이게 8시 59분이에요. 오전 9시쯤에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의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19활주로 통해서 다시 착륙을 시도합니다. 이어서 3분 후인 9시 3분에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여기까지 국토부가 브리핑한 내용이고요. 기체 사고에서 무엇이든 그 예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지켜볼 수밖에 없고 초반에 뭐 활주로가 짧다라는 말도 나왔지만 아니라고 국토부는 일축했습니다. 뭐 철새 도래지에 만들었다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가덕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새를 아예 없는 곳에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을 흐리는 말들이 지금 시점에서 너무 양산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간 조류 충돌이라는 게 목격자라든가 여러 단서로 봤을 때 하나의 정황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그런데 또 조류가 충돌했다고 하더라도 양쪽 엔진하고 유압장치가 다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브리핑하면서 통상적으로 엔진 이상이 랜딩 기어 고장하고 연동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랜딩 기어가 고장나도 착륙 시에는 자동으로 펴지거나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항공기 정비 소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어떤 수습 대책을 내놨어요? 제주항공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를 최대 지분 소유하고 있는 게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입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나와서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을 했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사고 초반부터 문매를 맞기도 했어요. 자사 여객기 사고를 두고 스스로 무항공항 참사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좀 있었고요.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11시간 지나서야 현장에 와서 유가족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항공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기체 결함이라든가 무리한 운항 스케줄 이런 가능성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항공 기체 결함하고 뭐 정비 문제에 있어서는 뭐 과거부터 내부 폭로성 글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다시 또 주목받으면서 화제가 되고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같은 기종의 여객기가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오늘 오전에 벌어졌어요. 오늘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는 거였는데 네. 결국에 회항하고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같은 항공사의 같은 기종이었고 김포에서 내렸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륙 전에는 장비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고 운항 도중에 이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여객기의 블랙박스인데요. 정부는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요. 네, 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 2개를 확보했습니다. 하나가 음성 기록 장치인데 이거는 외형 그대로 수거를 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하나가 비행 자료 기록 장치인데 이거는 좀 일부 손상이 된 채 수거가 됐다고요. 그래서 해독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만일 훼손 정도가 심하다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라면 블랙박스 해독 작업만 6개월 이상 걸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도 조사팀을 꾸린다고 하고요.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사와 미국 연방항공청도 조사팀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어요. 네, 어제부터 7일간 1월 4일 24시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 설치해서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개항하게 되고요. 정부는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합니다. 장례 지원, 심리 지원 등 유가족에게 지원 내용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또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 지정해서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경찰에서 급한 과학수사 요원들 통해서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1인 4역을 수행하게 됐죠. 네. 원래 국토부 관할 사고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민 전 장관도 사임을 한 상태잖아요.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이렇게 동시에 공석인 것도 모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국무총리 대행하고 중대본 역할에다가 또 원래 경제부총리로서의 본연의 역할까지 1인 4역을 한다고 할 수 있어서 이거를 모든 걸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죠. 저 계엄 사태가 그 우리 경제에 몰고 온 후폭풍, 그런 경제 후폭풍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경제부총리가 핵심이잖아요. 네. 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 F4 회의를 주재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번 F4 회의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휘부 공백을 두고 이렇게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해서 뭐 정쟁화되고 있는 분위기도 있긴 한데 애초에 이렇게 공백을 만든 것에 또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그런 관리 책임 범위부터 불분명한 건 좀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야 지도부들도 일제히 참사 현장을 찾아가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요. 네, 현장으로 가고 당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토위 행안위 소속 의원들하고 현안 회의 마친 뒤에 수습 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진상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권영진 국토위 간사가 맡게 되고요. 민주당도 당내 항공사고 대책위를 꾸립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책위가 설치된 전남도당으로 이동해서 회의를 주재했고 이 대책위는 민주당 대책위는 앞으로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으로 구성을 해서 대책위 수장으로는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이 맡게 됩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상임위 일정들은 모두 수년이 됐어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 내고 국회도 해야 할 일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조호섭 비서실장을 공항에 파견을 했고요. 또 여야는 사고 수습에 집중하자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총력을 모으던 시민사회단체들도 제주항공 참사 추모 물결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내일 예고됐던 광화문 탄핵 촉구 집회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도 위로와 연대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참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향해서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인 만큼 참사에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정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미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윤 대통령이 SNS에다가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이 메시지 낸 건 탄핵 소추안 가결된 이후에 보름만입니다. 또 정쟁 뒤로 하고 모두가 마음 아픈 참사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애도를 또 윤 대통령이 표한다는 의미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직무정지 상태이기도 하고 또 수사기관 통보는 모두 거부하면서 이제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함께하겠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좀 선택적 칩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는데요. 공조본이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30일 자정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소환 통보를 모두 거부했잖아요. 공수처만 소환 통보 요구한 게 세 차례입니다. 여기 그 전에 검찰도 요구를 했었고요. 근데 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한 데다가 변호인 선임계 제출이나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일체 없었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이제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발부할지 아닐지의 문제인 건데 만약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면 공조본은 체포를 시도하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관저에 지금 윤 대통령이 칩거하고 있기 때문에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또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한편 공조본이 이렇게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대리인인 윤곽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적법한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불법 청구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네. 기각도 아니고 각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개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고요. 명목은 개헌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엄 선포 당시에 발령된 포고령 1호 1조를 어기고 정치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엄이 정당했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계엄 포고령을 어겼다라는 주장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포고령이 발령됐는데 국회 본회의장의 입장에서 포고령을 위반했다라는 것이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을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해서 포고령을 어기는 행위를 분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중인 검찰이 공소장에 정치인 체포에 대한 정황을 상세하게 적시했죠. 네, 검찰이 지난 27일에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당시 동원됐다는 도구들의 사진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밤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새벽 1시쯤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고, 여기까지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한 거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도 전화를 해서 여기에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는 거였고요. 특히나 검찰이 본 건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도 직접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서 지금이면 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내용이 모두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것이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의 입장문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이 논란 이후에도 공당으로서의 소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 그래도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번에도 이제 피의자 신분에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방송사를 골라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또 물리적 충돌이 있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여당인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첨부해서 보도자료를 언론에 공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고 공당으로서 이제 범죄 피의자의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게 적절한 일인 것인지 이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건데, 계엄의 늪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싸고 동조하는 걸 넘어서 이건 입장 표명의 수단이 되어서 스피커 노릇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나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게 당 공식 기구가 김용현 전 장관 그 한 사람 변호인단의 확성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계엄의 늪을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에서 그런가 하면 그 오선 중진이죠. 윤상현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집회 무대에 올라서 참가자들을 향해서 사죄의 큰 절을 하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권영세 비대위 체제를 출범했어요.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전국위원회 투표 거쳐서 공식 임명된 직후에 이제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가고 그다음에 공식 임명된 이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무안공항으로 찾아가서 참사 유가족부터 위로할 계획이고요. 일단 상황인지라 취임식은 생략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사 수습으로 비대위원장 첫 행보에 나서게 됩니다. 이어서 미리 예고했었던 게 있었죠. 비대위원 인선 마무리되고 나서는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고 하는데, 사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다른 도로 친윤당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대국민 사과가 어떤 또 전환점을 주게 될지 얼마나 또 국민들의 그런 공감대를 이끌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고요.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기점으로 해서 계엄 사태 수습에 첫 발을 뗀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게 일단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그런 큰 과제로 남아 있겠습니다. 비대위는 당내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떠안고 있는데요. 당 화합을 통한 안정화가 지금 첫 번째 직면한 과제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별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7대 국회를 시작으로 6선 의원을 지낸 사람입니다. 15대 국회 전반기인 1996년부터 1998년에는 국회의장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57년에 민주혁신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었는데 대일구욕 외교 반대투쟁위원회 대변인, 신한당 대변인 등을 거쳐서 신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었습니다. 1980년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돼서 한 달여간 불법 구금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김 전 의장은 신군부 강압에 의해서 의원직 사퇴하고 아내 재산까지 헌납한 뒤에야 석방이 됐었는데 올 3월이 돼서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을 인권 침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의 나이로 타계했다고요. 네. 카터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지금 현지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향년 100세입니다. 부친은 저뿐만 아니라 평화, 인권, 이타적,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이셨다. 이렇게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암투병을 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아무래도 그 숙환이 있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지난해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최장수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예전에 그 미국 안팎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선에 실패하기도 했었지만 퇴임 후에는 어떤 가장 위대한 미국 전직 대통령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런 만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고 한반도와도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맺었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재임 기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불리는 중동 평화협상 중재 성공 이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이 내용을 좀 꼽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오르고 그런 실업률이 오르는 것들 이 부분을 잡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함께 받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KBS 강푸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 사고 소식을 듣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고 영상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전해드리는 것조차 성구할 만큼 너무도 가슴 아픈 소식이었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비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네. 사실 사고 초창기만 해도 무안공항 사고라든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명칭이 섞여서 보도가 나갔는데 오늘 오전에 확인을 했을 때에는 언론사들이 이제 대부분 제주항공 참사 이렇게 호칭 정리를 좀 한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사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사고 그 자체보다는 우리나라 저가항공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좀 근본적인 내용에서 집중해서 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은 저가 항공사지만 규모가 큰 편에 속해서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제주항공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제주항공은 200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저가 항공사입니다. 사실 원조를 좀 더 깊게 따져 들어가 보면 다른 곳이 최초이긴 한데 한성항공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자금난 때문에 딱 2달 운영하고 운항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이렇게 딱 두 곳만 갖고 있었던 정기 항공운송 사업 면허를 제주항공이 세 번째로 취득하면서 실질적인 저가 항공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사고가 나면서 곧바로 홈페이지도 닫아버리고 지금은 약간 비상체계처럼 사과랑 뭐 대응 공지문 이런 것만 올라오는 상황이 됐지만 원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래서 자랑스럽게 제주항공이 내세웠던 문구가 대한민국 넘버원 LCC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이 1조 7천억 원이 넘고 영업이익도 1,7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2위 저가 항공사로 꼽혀왔고요. 2009년에 일본 노선을 취항하면서 국내 저가 항공사 가운데 최초로 국제선을 운항했던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사명에 제주가 들어가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회사는 애경그룹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항공기 비행기 타면서도 이게 어느 회사 거지 생각하지는 잘 않잖아요. 네. 애경그룹이라는 거를 잘 모르셨다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애경하면 이제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비누 만드는 곳, 세제 만드는 곳, 이제 애경 산업으로 좀 유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 AK 플라자 그리고 애경 케미칼 이런 것들을 이제 산하에 두고 있는 그룹입니다. 최근에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주항공은 처음에 제주도가 돈을 댄 거는 맞습니다. 민관 합작 법인 형태로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주도가 50억, 또 애경이 150억 이렇게 공동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세웠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25대 75쯤 되죠. 이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애경의 창업주인 고 최몽인 회장이라는 분이 제주도 출신이었던 것도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비행기표가 너무 비쌌어요. 당연히 항공사가 이제 2개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비행기 안 탈 거면 목포까지 여객선을 타고 가서 목포에서 또 이제 기차 타고 갔어야 되는데 배를 타고 이제 갔죠. 배 타고 기차 타고 너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항공사를 우리도 좀 세우자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좀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주도민 뭐 편의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가격을 좀 낮추려면 우리도 항공사를 좀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제주도에 있었다고 해서 이제 애경과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설립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도 본사 주소는 제주도에 있고 관련 세금도 제주도에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업 업무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강서구에 제주항공 사무실에서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주도가 가진 지분이 3%밖에 안 됩니다. 계속 네. 이제 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애경 기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때는 애경에서도 2000년대 초중반이었던가 그때는 AK 제주항공이라고 사명을 좀 바꿔서 애경 거라는 걸 좀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립 20년을 앞둔 우리나라 1세대 저가 항공사였는데 국내 저가 항공사 여객기 가운데 대규모 사상자가 나온 첫 사례가 되고 말았어요. 아, 네, 맞습니다. 어제 대표이사 명의로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제주항공은 제가 기사를 찾다가 본 표현인데요. 원래도 애경의 소년가장이었다고 합니다. 뭐 소녀가장, 소년가장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지만 이제 네. 기사에서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룹 내 매출액 비중을 따지면 제주항공이 애경 케미칼과 1위를 다투는 그리고 1, 2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애경 그룹 내에 뭐 효자 그룹, 뭐 효녀 기업이었던 건데 꼭 이제 아픈 손가락은 또 따로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룹 내에 부실 계열사, 주로 백화점인 AK 플라자가 상황이 좀 특히 안 좋은데 이런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에 제주항공이 지분이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지주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 지분을 담보로 5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금융권에 맡긴 제주항공 지분을 다 합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45%가 되고요. 대략 4천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돈 벌어오는 기업 따로, 뭐 적자만 내는 기업이 따로 있었던 셈이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제주항공이 너무 무리하게 여객기를 운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주항공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인 1조 4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제주항공 비행기는 다른 저가 항공사보다 더 많이 또 더 자주 날았습니다. 항공업계의 항공기 월 평균 가동 시간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항공기가 수익을 위해서 비행하는 총 시간을 보유 항공기 대수로 나눈 걸 뜻합니다. 이제 올 상반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항공이 이 수치가 430시간이 나왔어요. 근데 430시간 이 수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시니까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같은 1세대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는 375시간이고 티웨이는 372시간, 그리고 에어부산이 가장 짧은 330시간이고요. 이제 좀 카테고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대한항공은 351시간이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거 좀 과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실 만큼 다른 비행 항공사하고 비교를 하면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항공기 가동률이 높으면 당연히 기체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노후화도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실제 나이 자체도 좀 많아요. 제주항공이 보유한 41대의 항공기 나이들, 이거를 이제 기령이라고 부르는데 기령의 평균을 내봤더니 14.4년으로 국내 항공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한 11.4년 정도가 평균이고 아시아나항공은 12.3년, 그러니까 뭐 제주항공이 한 2, 3년이 더 많고요. 같은 저가 항공사하고 비교를 해봐도 에어부산은 이제 평균 이제 비행기 기령이 9.7년, 진에어가 12.7년 이렇게 되니까 제주항공이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비행의 나이가 좀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일정이 빡빡하면 항공기 안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지금 국토부의 발표를 보면 비행기 착륙 직전에 관제탑이 조류 충돌 주의해라 이렇게 경보를 보냈고 그 직후에 항공기에 메이데이 조난 신호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몇 분 안 돼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지금 착륙이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던 건지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정비가 불량인지 기체가 결함이 있었는지 뭐 혹시 이제 그 파일럿이 어떤 판단 착오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충분하게 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건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사실 밝히려면 통상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안전 문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고하고는 무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빽빽한 일정 때문에 제주항공 괜찮은 거야? 이렇게 우려를 담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항공기 가동률이 높으면 그만큼 뭐 기체 이상이나 고장 같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거 아니냐. 그래도 코로나19 때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 또 이제 제주항공이 다른 이제 항공사하고 비교해도 좀 연봉이 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만둔 조종사들, 이제 그만두고 타사로 이직한 조종사들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숙련자들이 나가버리면 그것도 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괜찮을까? 이런 기사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제주항공이 이제 이런 우려에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면 기체 정비는 다 법적으로 언제 받아야 되는지 정해져 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항공기도 의무적으로 비행 시간이 얼마 이상 되면 검사를 받게 돼 있고 이착륙할 때에도 또 하루 운항을 다 마쳤을 때에도 수시로 정비 점검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항공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한다는 뜻이지 기체 안전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고요. 사실상 사고 후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무리한 운항한 적이 없고 모든 정비 등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다. 꼼꼼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 이후 다시금 주목받게 된 온라인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온라인 게시물들이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블라인드 아시죠? 그 직장인들이 사내 메일 주소로 인증하고 글을 올리는 인터넷 커뮤니티잖아요. 보통 블라인드를 통해서 회사 내부 사정이 알려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익명으로 운영이 되고 또 뭐 최근에는 무슨 메일 주소를 사고 판다는 얘기도 있어서 과연 믿을 수 있는 사이트인지 뭐 신빙성 논란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내부 고발의 창구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난 뒤 사람들이 나 약간 이런 내용 본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떠올렸던 게
불과 10달 전에 제주항공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게시물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2월이죠. 자기가 제주항공 직원이라고 밝혔던 작성자가 제주항공 웬만하면 타지 마라. 요즘 툭하면 엔진 결함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글을 올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자기가 제주항공 정비사라고 밝히면서 정비사들이 정말 야간에 밥 먹을 시간 20분 빼놓고는 13시간, 14시간 풀로 일한다. 타 항공사 대비 1.5배 많은 업무량에다가 피로에 쩔은 사람이 정비를 하는 비행기를 타시는 거다. 이런 주장을 담은 글도 올라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물론 이런 주장들이 사실인지는 이제 언론의 추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항공안전법이나 정비 규정 위반 등으로 행정 제재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받은 항공사가 바로 제주항공이라는 겁니다.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납부한 과징금 액수도 제주항공이 가장 많은데요. 역대급 참사로 이번에 저가항공 업계의 현실에도 주목이 쏠린 만큼 모쪼록 근본적인 부분까지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고 기종은 기령이 15년 된 보잉 여객기예요. 네, 이게 저가 항공사들이 주로 운영하는 기체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800번 모델인데요. 1997년에 처음 출시가 돼서 지금은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만 사실 저가 항공사만 많이 쓰는 이제 여객기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약간 억울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정말 많이 팔린 기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가 항공 타보신 분은 한 번쯤은 뭐 제주항공 아니고 다른 거 나는 뭐 이스타를 탔든 다른 걸 탔든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이 이제 기종 여객기에 타보셨을 거예요. 네. 중간에 통로 하나가 이렇게 있고 중간 좌우로 세 줄씩 좌석이 있는 중형 모델인데요.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여객기 41대 가운데 39대가 이 기종일 만큼 이 모델을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 뭐 이스타 등등 제주항공 외에도 워낙 가릴 것 없이 쓰는 기종이라서 국내에는 총 101대가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거를 전수조사를 이 B737-800번 비행기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아까 제가 이 제주항공 비행기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이다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사고가 난 비행기는 기령이 15살로 이게 비행기 나이로 치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신형으로 쳐주는 나이라고 합니다. 20년 이상은 돼야 이거 좀 늙었다. 노후 항공기로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운송용 항공기가 총 350대가 넘는데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 기령은 11.7년이었다고 해서 뭐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도 그렇게까지 굉장히 뭐 노후된 뭐 나이가 많은 그런 비행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여객기 그렇게 나이 많은 비행기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기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B737-800번은요. 전부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 등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2년 4월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던 중국 동방항공 추락사고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전 세계 민간 항공사 사건 사고만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서 올리는 그 ASN이라고 이제 뭐 항공 관련 그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737-800번을 검색을 해보면 지금까지 난 사고가 1,400건이 넘고 사망자는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종처럼 들리지만 네. 사실 항공사고의 원인은 굉장히 다 각자 다양하고 또 이제 하나의 원인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잘 없고 항상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맞물리면서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이 팔린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5,000대가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쓰이는 비행기일수록 사고도 잦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 자체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실히 점검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오히려 제주항공이 737-800번으로 사실상 자기들 항공기를 다 통일시켜버렸다는 사실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41대 중에 39대가 똑같은 기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도 저가 항공사들의 어떤 생존 전략, 영업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 이것도 돈 때문인데요. 항공사가 가진 비행기 종류가 다양하면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품도 다양하고 정비사의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 뭐가 됐든 이제 신경 쓸 것도 또 비용도 그만큼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주항공은 단일 기종으로 기단을 꾸려서 여객기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또 항공사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원래는 이제 차에 스페어 타이어 갖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 항공기를 예비로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제주항공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보유 항공기 대부분을 다 그냥 우린 돌린다. 운행에 그대로 거의 투입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아까 제가 근본적인 문제에도 좀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그 주제로 좀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세월호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찬사를 겪으면서 안전을 건너뛰고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했을 때 그게 정말 어떤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전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들의 어떤 과도한 비용 절감 전략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맹점은 없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분명히 있지만 이 저가 항공사들이 그렇게 이윤 극대화에 치중했던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국내 LCC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에 저가 항공사는 9개나 된다고 해요. 이게 미국이랑 같은 수치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이도 인구수도 미국하고 비교할 수준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워낙 뭐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것도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KTX 타는 감각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저가 항공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이해가 가는데 유럽에서 항공 수요가 가장 많다는 독일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 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네. 또 유럽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왜 라이언에어나 이지젯에어 이런 이제 저가 항공사들은 국제 노선을 많이 돌리는데 우리나라들은 이제 국내 노선, 단거리 노선 위주라서 가뜩이나 노선이 다양하지 못한데 그 조그만 파일을 두고 9개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원인은 이제 그 작은 파일을 대형 항공사, 잘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은 자회사로 진에어를 운영하고 있고 아시아나가 에어부산하고 또 에어서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형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이제 큰 항공사들까지 이제 자회사를 굴리면서 작은 파일을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가 항공사들 사이에 출혈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안공항을 포함한 지역 공항들의 상황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고 초반에는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너무 짧아서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기반 시설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 언론에서 사고 초기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지적했었는데요. 국토부가 곧바로 활주로 길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관련 이제 뭐 의혹이라든지 논란은 좀 일단락된 것 같긴 합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가 2,800m인데요. 사고가 났던 여객기는 다른 변수들을 다 고려해도 활주로가 1,800m 정도만 되면 충분히 착륙할 수 있는 기종이라고 하거든요. 다만 무안공항 활주로가 국제 표준보다 200m 정도 짧은 건 사실입니다. 인천이나 김포 같은 이제 대형 공항하고 비교하면 800에서 900m 정도 짧은데요. 2007년 11월 개항했던 무안 국제공항은 활주로 길이를 안 그래도 3,160m로 연장하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제주공항이랑 좀 비슷해지는 길이가 되고요.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는 2,500m, 포항이나 울산,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길이마도 안 되는 활주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역 공항들 얘기할 때 항상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어떤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강푸른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코너입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대다수는 광주 전남 지역민으로 확인됐어요. 네, 이번 사고로 숨진 승객 175명을 거주지 기준으로 분류하면 광주 81명, 전남 76명, 전북 6명, 경기 4명, 서울 3명, 제주 2명, 경남, 충남, 태국 각 1명이었습니다. 태국인 2명이 탑승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의 주소는 전남 나주시로 거주지 기준 전남 도민으로 분류됐고요. 사고기에 탑승한 총 인원은 조종사 2명, 객실 승무원 4명 등 승무원 6명을 합쳐 모두 181명이었습니다.
수색 초기 꼬리 쪽 기치에서 구조된 객실 승무원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뺀 나머지 179명 모두 숨졌고요. 당국은 승객 175명 전원과 승무원 4명 등 희생자의 시신을 모두 수습한 뒤 신원 확인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희생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서 시신이 유가족에게 모두 인도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도 또 팔순잔치로 여행을 떠난 일가족도 화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사람만 있어다오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유족들이 무안공항에 모였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마주한 가족들은 눈물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사고 5시간 만에 첫 사망자 명단이 발표되고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비행기를 탄 막내딸 또 곧 가족이 될 예비 사위를 모두 보낸 유족들은 웨딩드레스도 입어보기 전에 찾아온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오열했고요. 부모님의 팔순잔치를 기념해 해외여행을 떠난 일가족 9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역 공무원들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동료의 퇴직을 기념해서 함께 여행을 떠났던 화순군청 전현직 공무원 8명, 또 함께 사무관이 된 뒤 동기 모임을 해왔던 전남도 교육청 직원 5명도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연말을 추억하러 떠난 여행은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참사를 신속하게 보도했죠. 네, 주요 외신들도 이번 사고를 일제히 긴급 타전하면서 사고 상황과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고 소식이 국내에 처음으로 전해진 직후인 오전 9시 30분쯤 한국 무안공항에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충돌했다는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고요. 이후 실시간으로 사고 여객기 화재 진압과 사상자 집계, 구조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속보로 보도했고 이번 참사가 1997년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추락사고로 200명 이상이 사망한 이후 한국 항공사가 겪은 최악의 사고라고 짚었습니다. AP통신도 오전 9시 50분쯤 한국공항에서 랜딩기어 오작동 후 비행기에 불이 났다는 속보를 시작으로 피해 및 수습 상황을 신속하게 전했고요. 미국 CNN 방송도 온라인판 톱뉴스로 배치하고 이 한국 특파원 등을 통해 사망자 집계 상황과 행정기관들의 수습책, 또 사고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임시 지도자로 임명된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첫 번째 주요 시험대라며 이번 사고가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도 이 사고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연쇄 탄핵 소추를 거쳐 최성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직후 발생했다고 소개했고요. 영국 가디언도 현지 새벽 시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판 속보창을 통해서 사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네, 이번 참사로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따뜻한 온기도 전해지고 있다고요. 네, 참사 소식을 전해들은 무안 군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참담한 심정에 끼니도 못 챙기고 있을 유족들을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부터 신진남 한국여성농업인 무안군 연합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 떡국 3,000인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공항 근처 식당도 마땅치 않고 또 유족들에게 도시락 제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무안 읍내를 다 돌면서 재료를 있는 대로 다 사왔다고 하네요. 이날 함께 자원봉사에 나선 무안 군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유족들 소식에 내 식구 이야기처럼 들렸다며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봉사를 하러 왔다. 할 수 있는 요리라도 해서 유족들을 돕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주신 무안군민분들께 대신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유족분들께도 이럴 때일수록 더 기운 차리셔야 합니다. 식사 꼭 잘 챙겨 드시고요.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네, 이번 참사에 종교계와 방송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죠. 네, 조계종과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도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희생자분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언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고요. 한국 천주교주 교회도 의장인
이용훈 주교 명의로 애도문을 내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데 책임 관계자들과 정부 당국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가에서도 애도 분위기 속에 예능 프로그램 편성과 연말 시상식 개최를 취소했는데요. MBC는 방송 연예대상 시상식을 열지 않기로 하고 출발 비디오 여행 복면가왕 같은 방송들도 결방을 했고요. KBS는 1TV 전국 노래자랑 방영을 취소하고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또 연말 새해 행사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뒤로 미뤄졌는데요. 원주문화재단은 말일로 예정된 송년 콘서트를 취소하고 광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제야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처음으로 불꽃 드론쇼를 준비했던 부산 해운대구도 2025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또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울주군 간절곶 해맞이 행사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사고 당일 한강에서 선상 불꽃놀이 축제가 열려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번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꽃놀이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빠르게 번졌는데요. 놀이꾼들은 사고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당일이다.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하는 때 무슨 불꽃놀이냐. 이미 정해져 있던 행사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날 꼭 불꽃놀이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같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가 말일까지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하는 2024 한강 페스티벌 겨울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강 한류 불꽃 크루즈였는데 비극적 참사가 벌어진 당일에 불꽃놀이를 강행한 점에 대해 주최 측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요.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행사는 민간업체가 주최한 행사고 시 측에서는 허가만 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주최 측인 현대해양레저도 결국 사과 입장문을 냈는데 일각에서는 가슴 아픈 참사이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예약해놓은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업체 손해는 누가 물어주나 사고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논리면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야 한다는 건가 같은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늑장 대처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사고가 벌어지고 3시간 가까이 돼서야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 늑장 대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행안부의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재난문자 방송 시스템에 접속해 재난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수습과 인명구조 등의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뉴스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의존해 이를 파악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안군과 가까운 전남 영광군은 긴급 재난문자 전송 기준과 무관한 내용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장세일 영광군수 이름으로 저와 영광군 공직자들은 사고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심을 겪고 계실 사상자들과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낸다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를 2차례나 보냈다고 하네요. 네, 연말 연초 해외여행을 떠나려 했던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에요. 네, 이번 사고를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비행기를 타겠느냐 항공권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지만 온라인상에서 비행기 포비아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평소에는 휴가철마다 해외여행을 가곤 했는데 해외여행은 당분간 가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국내에서 이동할 때도 비행기 대신 열차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사고가 일어난 같은 날 3시간 전 라오항공 여객기로 무안공항에 도착했다는 한 시민은 몇 시간 차이로 이런 대형 사고가 났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새 때가 조금 더 일찍 출몰했다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진정되질 않는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저비용 항공사를 향한 불신도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에선 항공권 취소 후기가 쇄도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비나 운행에 드는 안전비용 문제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는 사고 관련 사진과 영상 공유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어요.
네, 전라남도 의사회와 광주시 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이 겪고 있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신과적 상담과 심리, 약물 치료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영상과 사진 공유 등을 자제해달라 부탁했는데요.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영상으로 접한 사람은 2차 외상, PTSD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어 노출을 자제시켜달라 당부한 겁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장을 지낸 백종우 교수도 가능한 빨리 정신건강 전문가의 심리적 응급처치가 유가족들에게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불필요하게 사고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밝혔고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불의의 사고에 국민과 함께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는 이번 사고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생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적하면서 건강한 대처와 더불어 진정으로 이해해줄 가족, 친척, 친구와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눠볼 것을 권유한다며 같은 경험을 공유한 재난회복지원그룹과 연결되는 것도 좋고 고통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즉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앞서 짚어본 것처럼 이 언론과 미디어가 트라우마를 인식해야 한다 짚으면서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트라우마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대중도 사고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시간을 정해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시청하기를 권유했고 자극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생산 혹은 공유하는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생존자, 유가족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정부가 신체적인 회복과 더불어 생존자의 유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 트라우마는 사고 직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체적 또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생존자와 유가족이 적절한 치료와 심리 지원을 충분한 기간 받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지난 주말 있었던 사고 소식인데요. 평택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네, 어제 낮 2시쯤 평택시 서정동의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큰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혔지만 부상자 3명 중 2명은 안면부 2도 화상 등으로 중상을 입었고 1명은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 PC방 인수를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 가스 냄새가 나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이 발생했다는 지수 등을 토대로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대전에서는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했어요. 네, 어젯밤 11시쯤 대전시 만년동 천변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에서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승용차에 불이 났는데요. 터널 안은 연기로 꽉 찼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꽉 잠긴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승용차 안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고요. 시내버스 기사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는 운행을 마친 상태여서 승객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경찰은 숨진 2명의 신원 파악과 함께 승용차가 지하차도를 역주행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날씨 소식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겨울답지 않게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2.7도로 평년보다 8도가량이나 높았고요. 한낮에도 10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다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 눈이나 비가 조금씩 지나가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에 최소 5cm, 경기 동부와 충북, 전북, 북동부와 경기 북동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는 희생자 유족들이 마음을 졸이며 가족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모든 분들께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